중국에는 현재 범죄 혐의로 200여 명의 미국인이 중국 감옥에 수감돼 있고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출국이 금지된 20에서 30여 명 정도의 미국인이 있습니다. 1952년 가을 두 명의 젊은 CIA 요원은 중국 동북부로 향하는 정체불명의 C-47 수송기에 탑승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몇 달간 중국 동북 지역에서 활동해온 한 중국 비밀 요원을 탈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저공 비행으로 압록강을 건너서 약속된 평지에 착륙한 후에 중국 요원과 접선 그를 한국으로 호송하는 것이었지만 당시 두 요원은 기본적인 무장도 플랜 B도 없이 급박하게 중국으로 출발, 더구나 중국어도 전혀 몰랐기에 큰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약속된 장소에 접근하자 갑작스러운 중공군의 집중 사격으로 C-47을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사망했고 CIA 요원들은 체포됐습니다. 이렇게 실패한 CIA의 비밀작전은 그 후 수십 년간 비밀로 묻히면서 중국에서 체포된 존 다우니와 리차드 팩터 두 명의 CIA 요원은 20년 이상 중국 감옥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1950년대 미 중앙정보국은 소련과 중국에 대한 첩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인재 스카우트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CIA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1951년 예일 대학에서도 CIA 취업 설명회가 있었고 당시 예일 대학 축구팀의 주장이자 레슬링 선수였던 잭 다우니는 CIA에 입사, 그리고 그로부터 18개월 후 그가 탑승한 C-47은 중국 동북 지역에서 격추됩니다. 다우니와 팩터가 투입되었던 작전은 CIA가 한국전쟁 기간 수행한 제3 세력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1940년대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제3 세력 활동의 개념은 중국을 위한 올바른 지도자는 장제스의 국민당도 그리고 마오쩌둥의 공산당도 아닌 중도파가 대안이라는 것으로 제3 세력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당시 공산당 정권을 전복시키는 데 힘이 되고 마오쩌둥 통치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개념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전략은 반공주의자였던 찰스 윌러비 장군의 주장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윌러비 장군은 메가드 장군의 첩보 부분 책임자로 1940년대부터 51년까지 활동했지만 중국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대표적이었던 게 1950년 가을 중공군 25만 명이 중국 동북 지역에 집결 참전 준비했음에도 중국은 한국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거라 확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에도 불구하고 1951년 트루만 대통령은 윌러비 장군의 제3세력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공산당을 피해 약 100만 명의 중국인이 몰려든 홍콩은 제3세력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당시 홍콩에서 자유민주중국연맹은 난민들 가운데 선발한 사람들을 스파이로 교육, 대륙으로 밀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국은 이 작전을 지휘할 인물에 당시 장제스 국민당 군대에서 이탈한 장파구의 장군을 임명했습니다. CIA는 사이판에서 정신교육, 낙하산, 통신 및 폭발물에 대한 훈련을 실시했고 홍콩에서 사이판으로 이들 훈련병들의 이동은 CIA가 운영하는 시빌 에어 트랜스포트의 비행기가 담당했습니다. 이 항공사는 나중에 멜 깁슨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에어 아메리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 제3세력 활동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에어 아메리카의 조 로스버트는 이런 어리석은 작전을 세운 워싱턴의 역겨움을 느낀다고 일기에 적었습니다. CIA 기록을 보면 한국 전쟁 중에 중국으로 보낸 제3세력 활동 요원 212명 가운데 111명은 포로로 그리고 101명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성공한 작전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 됩니다. 다우니와 팩터가 참가한 작전도 제3세력 활동의 작전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이미 동북 지역의 제3세력 요원들은 중국 첩보기관에 체포됐고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가짜 정보를 미국 CIA 측에 보내면서 C-47 격추는 이미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1958년 제3세력 활동 작전은 전면 중단됩니다. CIA는 그 후 티베트에서도 다른 작전을 시작했지만 동북지방 작전과 유사한 결과를 냅니다. 티베트 지역을 알지도 못하고 방문한 적도 없는 사람들 대상으로 CIA 훈련을 받은 스파이들이 파견됩니다. 그 결과 수백 명의 스파이들은 작전 중 사망하거나 포로가 됐습니다. 2년 동안 미국은 잭 다우니와 리차드 팩터가 추락사고로 사망했다고 믿었습니다. CIA는 만약 중국인들이 미국인들을 생포했다면 선전 목적으로 자랑했을 거라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1954년 추수감사절에 중국은 잭 다우니와 리차드 팩터에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체포 소식에 당황한 미 군부는 중국 연안을 봉쇄하고 중국 선박과 중국인 선원들을 체포한 후에 억류된 미국인들과 교환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외교 수단으로 제네바에 있는 미국 대표단이 석방 협상을 주도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CIA 개입을 부인했고 중국이 제시한 증거도 외면하면서 미국인 2명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미 군용기에 민간인 신분으로 탑승했다가 폭풍으로 인해 비행기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추락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57년 중국은 미국에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중국은 미국 정부에 미국 언론인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상황을 보도하고 잭 다우니와 리차드 팩터가 CIA 요원임을 인정한다면 이들을 석방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존 델레스 미 국무장관은 중국과의 협상은 악마와 교섭하는 것이고 그들의 협박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델레스 장관의 거부로 잭 다우니는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 억류되었던 전쟁포로가 됩니다. 1966년 예일대 51학번 동기들은 동창회 15주년 행사를 준비하던 중에 잭 다우니의 석방을 위한 단체를 결성하고 활동에 나섭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과 중국은 외교 관계가 없어서 미국인들이 중국에 입국할 수도 중국인들도 미국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당시 중국은 문화대혁명의 광풍이 시작되는 시기여서 잭 다우니의 석방운동은 큰 효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1970년 중국은 캐나다와 수교합니다. 그리고 1971년 봄 잭 다우니의 예일대 동창으로서 당시 닉슨 행정부에서 키신저의 정책 자문 역할을 했던 제롬 코엔은 몇 차례 캐나다를 방문하고 당시 주 캐나다 중국 대사였던 황하를 만나서 미국 정부가 그들이 CIA 요원이었다는 사실 인정하면 석방이 가능한지 타진했습니다. 그리고 황하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듣습니다. 1971년 6월 25일 제롬 코엔은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중국 정책에 대해 증언하도록 폴 브라이트 청문회에 초청받습니다. 전 미국으로 실시간 방송되는 청문회에서 제롬 코엔은 잭 다우니와 리차드 팩터가 중국에 대한 스파이 활동을 했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당시 발언에 대한 반응은 크지 않았습니다. 여론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제롬 코엔은 뉴욕타임즈에 잭 25주년 동문회에 참석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합니다. 그리고 이 글이 게재된 지 2일 후에 헨리 키신저는 베이징에서 비밀리에 주온 라이와 비공식 회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담에서 키신저는 팩터와 다우니의 스파이 활동을 인정합니다. 예일대 동창들의 노력이었는지 아니면 키신저의 스파이 활동 인정 때문이었는지 아무튼 리차드 팩터는 1971년 12월 석방됩니다. 반면 잭 다우니는 무기징역에서 5년형으로 감형되었지만 중국 정부는 그를 석방시키지 않았는데 마오쩌둥과 주올라이는 당시 미국의 공개적인 사과를 기대한 듯합니다. 중국이 잭 다우니의 석방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잭 다우니의 모친은 아들의 석방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벌입니다. 아들의 감옥 생활의 어려움을 워싱턴에 계속 호소했고 매번 중국을 다녀온 후에는 아들의 억울함에 대해 언론에 호소했습니다. 결국 잭 다우니 모친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 정부는 1973년 3월 잭 다우니를 석방시킵니다. 홍콩을 통해 미국으로 돌아온 잭 다우니는 하버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나중에 고향인 커넥티컷에서 연방법원 판사로 활동합니다. 1950년대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리고 덜레스 국무장관 등 미국 수뇌부는 중국에 대해 정확한 정보도 그리고 인식도 없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8년 재임 기간 내내 마오쩌둥에 밀려서 대만으로 쫓겨난 장제스를 과대평가했습니다. 잭 다우니의 동창이면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중국 전문가가 된 제롬 코엔은 다우니 사건을 미국 정부의 오판과 거짓으로 죄 없는 미국인들이 큰 피해를 입은 사건이었다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주는 가장 분명한 교훈은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를 깨닫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벌어진 정찰 풍선 사건을 언급하면서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 정부와 시진핑은 50년 전 다우니 사건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중국에는 현재 범죄 혐의로 200여 명의 미국인이 중국 감옥에 수감돼 있고 체포되지는 않았지만 출국이 금지된 20에서 30여 명 정도의 미국인이 있습니다. 제롬 코엔 박사는 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합니다. 제롬 코엔의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양국 간 갈등으로 애꿎은 우리 기업들이 피해 입는 게 저는 더 걱정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